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선거 직전까지 예측 불허였던 미국의 47대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시간으로는 6일 새벽, 개표가 채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후보는 일찌감치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 탄생을 알린 이번 미 대선의 과정과 결과 분석해보고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세계적 파장과 우리 외교 경제에 미칠 영향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당선을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셨는지요? 시민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게 많은 것 같아서 해리스를 응원을 했는데 예상 밖에 참패를 했네요.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엄청난 요구를 또 다시 이제 꺼내들기 시작할 거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말보다는 또 합리적으로 정책을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기 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신뢰는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국 위주로 뭐 정책을 피겠다고 했으니까 전쟁은 좀 안 나지 않을까? 전쟁 리스크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낙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됐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여성 대통령은 허용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물론 방위비니 관세니 이런 무역적으로 좀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동맹이라는 거 트럼프는 좀 끈끈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익을 또 보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해리스가 유권자들한테 강력한 리더십을 못 보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한테 그 무역 문제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줄까 봐 심히 의문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임자가 아닌가.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가 오고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교수님께 트럼프 승리, 해리스 패배 예상하셨는지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단적으로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추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역대급 초박빙이고 그 중에서도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왜 틀렸을까 지금 원인 분석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재집권 요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됐다라는 요인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이번 대선 초반서부터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안전하게 비겁하게 대답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전 박빙인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박빙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제가 오판을 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한다. 집권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
더하기 미국의 독특한 그 민주당의 주류의 어떤 문화적 진보주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조 소장님께서는요? 배종찬 소장께서 늘 선거라는 것은 인물, 바람,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나요? 예, 네. 여기서 보면은 인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리스는 바이든의 아바타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든지 유권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들만의 언어로다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못했다는 거고요. 정책을 보면은 지금 절대 트럼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인공 임신 중절 권리 보호와 같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 버리니까 이게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공화당의 그 선거 전략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결과 상당히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결과가 빨리 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 나오게 된 배경, 미국 선거제도 특징 때문입니까? 어떤 변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번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접전으로 생각이 됐지만 집권 세력이 사실상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물가라든지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 계란이나 그다음에 땅콩 버터 이런 거. 땅콩 버터는 한국인에게 된장이 하나의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의 느낌이라면 네. 미국인에게는 어머님이 발라주신 땅콩 버터 이런 거거든요. 땅콩 샌드위치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저소득층과 일반 평범한 분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부분과 이민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심지어 진보의 아성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조차도 유권자들이 느끼는 엄청난 법과 질서의 불안감, 이런 구조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사실은 집권 세력이 선전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그 측면에서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꽤 선전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 결과가 일찍부터 차이가 확 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미국 대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안 교수께서도 지금 이제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7곳의 이 경합주, 이른바 배틀그라운드. 예. 이곳에서 4년 전에는 바이든 후보가 현재 대통령이 6곳을 승리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싹 7곳이 모두 트럼프를 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갔죠. 그러나 그 4년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곳의 그난 16년과 2020년 지금의 그 지지율 차이는 1%, 2%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 속에서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블루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조차도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서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잘못돼 가지고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격차가 한 1% 미만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확 바뀐 게 아니고 언제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100명 중에서 49명은 이쪽이고 49명 저쪽인 거죠. 한 명이 4년 전에는 이쪽에 있었고 한 명 이쪽에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속에서 미세한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런 쏠림이 있으면 나머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차이에 7개가 이쪽으로 갔다가 7개가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 바로 승자 독식의 특유한 미국 대선의 제도인데. 그렇죠. 강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게 펜실베이니아 주가 선거인단 19명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곳이 버틀러라고 하는 이 펜실베이니아의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 총상.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7월 13일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여론조사 변화를 꾸준히 관찰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지역.
그게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날 유명한 건 사진이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진.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서도 차려서 투쟁. 파이트를 외치는 그 모양, 그게 사진에 잡혔고 멋지게 잡혔죠. 그것이 영웅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선거 국면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때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예.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총격 암살 시도 문제와 관련한 그 상황 이벤트가 큰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묻혀버린 거죠. 현재로 안 봐서 교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 교수님이 이제 복귀를 하실 때 예. 특히 저는 필라델피아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대부분의 해답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소우주라고 생각하면 이번 선거의 보편적 특징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가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라는 게 사실은 저희 학자들이 아직은 기본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좀 불완전한 데이터긴 해요. 근데 CNN이나 NBC나 ABC 같은 출구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펜실베니아에서 예를 들어서 프래킹 같은 이슈. 그러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진보주의자, 민주당의 주류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라 그랬잖아요. 예. 기후 위기이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주류들의 얘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이런 데 있는 특히 백인 노동자 계급은 그것은 본인에게 위협이 가는 거죠. 기존의 화석 에너지 기반의 일자리와 생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나중에 한번 검증해봐야 될 게 프래킹이나 이런 이슈가 비록 해리스가 나중에 나도 뭐 그거 지지해라고 입장은 바꿨지만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졸과 대졸.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일관되게 제가 초기서부터 주장하는 게 2024년에 나온 책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건데요. 네. 학력 분단의 선거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졸 엘리트들은 소위 민주당. 그리고 고졸 노동자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계든 공화당. 이 균열선이 대단히 선명해진 선거예요. 학력에 의해서 나눠졌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종, 뭐 경제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다 투표할 건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2012년서부터 그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추세가 이번에 완성된 선거다.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고학력층과 이제 고졸 사이에서의 큰 차이가 난 게 트럼프는 한 14% 출구조사가 만약 맞다면 예. 14% 정도 우위. 그 다음에 해리스는 대졸에서 한 13% 우위.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대거 표가 쏟아져 나와야 될 그 펜실베니아의 민주당의 아성. 네. 필라델피아에서도 생각보다 필라델피아에서 표가 2020년보다 민주당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 소수 계열의 남자들의 표가 그만큼 과거 바이든에게 갔던 것보단 덜 간.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네. 펜실베니아를 보면 이번 선거의 모든 특징이 다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학력에 따른 미국의 분단이 이제 고착화됐다. 마침 또 트럼프 당선인은 바로 여기에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와튼 스쿨을 또 나온 것도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교수님께서는 학력 이야기합니다만 경제가 많이 작동을 했다. 경합주도 경제가 결정적인 기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조 소장님.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 경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학력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키스톤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사회 표본이 될 수 있는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벅스 카운티 레비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인들만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법 이민자로 인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루머까지 막 돌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저학력층들 이런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 너 대신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이것도 싫어하면은 공장 자동화로 우리 연결시킬게 임금 인상 요거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걸 안 거죠. 이민자들을 악마하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제공을 했던 거죠. 애완동물을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불법 이민 이코로 유괴 이코로 인신매매 이코로 범죄자라는 인식을 프레임을 씌워놓은 게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건, 민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도 아들도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그만 그 집 하나 가지고 내에서 살았는데 보통 한 $2,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월세가. 지금은 $6,000 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 또 틀리고 TV라든지 세탁비는 이미 2배 올랐고요. 또 외식비도 천정부지를 찌다 보니까 임금은 안 오르고 또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저학력자들인데 이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이런 사회가 미국이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65%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교수께서 아까 이번 미국 대선을 트럼프의 승리로 해석하기보다는 분석하기보다는 네. 해리스의 패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럴 이유로 보는 또 설명의 배경은 뭐가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인 것처럼 지지율 변화를 저는 한 6개월 이상 매일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지율을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발견한 건데 예. 1.5% 정도의 그 어떤 트럼프 지지자 아니면은 반민주당 이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샤이 트럼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1.5%를 놓고서 보면은 흐름은 똑같은데 숫자만 조금 바뀌는 거죠. 1.5가 더해지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 투표 최종 결과가 펜실베니아의 경우에 이제 1.9%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겼죠. 네. 마지막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거는 이제 개별 여론조사가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를 누적 합산한 리얼 클리어 평균한 것이 리얼 폴리틱스입니다. 네, RCP. 네. 여기에서 보면 0.4로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1.9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와서 뭐 펜실베니아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미시간, 위스콘신 대부분이 다 1.5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곳에서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com에서 예상한 데보다 1%에서 2%를 올리면 현실하고 부합합니다. 그게 꾸준히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가 있었고 그것은 1.5%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제 안병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어떤 계층 간 대결의 구도가 있다. 저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제 엘리트와 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 간의 심리적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대중 중에서 지금 미국 사회의 엘리트 또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사실은 2008년 월가를 파괴하라라고 하는 때부터 이제 과시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반영이 된 게 2016년 선거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특히 가장 강한 반감 세력이 1.5%에 해당하고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지식인층이 개입된 이거는 거부해 버리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것이지 사실 히든 해리스는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안 교수님 이번 이제 이 미국 대선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들도 별로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진단이 나오거든요.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그러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 선언을 했는데 또 더군다나 포스트 이트를 이용을 해서 백인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세요라는 운동까지 전개된데 여성들이 대거 해리스 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제 캠페인 전략의 기조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대선에 많이들 이제 분석해 보셨지만 어느 나라 선거나 그 캠페인에서는 유형이 있습니다. 즉 어떤 기존의 정부가 너무 못해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변화 캠페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08년 오바마 혹은 92년 빌 클린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선거는 굳이 그렇게 전환적 변화의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고 기존 정부가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인기를 누릴 때는 우리는 그걸 잘 계승을 점차 해나가겠다. 이런 유형의 대선 캠페인을 우리가 치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비유하면 레이건. 네. 레이건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을 그냥 잘 계승하겠다라고 이 별로 캠페인에 매력이 없는 교장 선생님 같은 스타일의 조지 시니어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 네. 아버지 부시가 그걸 계승하는 캠페인을 했고 성공했죠. 근데 제가 이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계속 해리스 지정 심각한 문제다 계속 얘기했던 게 이번 선거는요. 민주당 유권자들조차도 변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죠. 어떤 사람은 혁명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전환을 원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 유명한 ABC 인터뷰에서의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본심. 예. 혹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바이든과 뭘 다르게 할 거냐. 별로 바꿀 게 없다.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이번 선거를 결정짓는 최악의 멘트였고 사실은 그 점에서 캠페인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거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아니 그거 뭐 급조된 캠페인인데 그건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냐. 사실은 가혹하죠. 네. 가혹하죠. 하지만 어쨌든 대선에 나온 리더라면 시대 정신을 읽고 그에 따른 전략 캠페인을 짜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복귀를 해본다면 워싱턴에서 선거 투표 전에 한참 전부터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해리스 캠프가 자중질환이다. 서로 권력 투쟁이 심하다. 그 점에서 어쩌면 해리스 캠페인은 정확하게 기조를 후보가 설정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결국은 차별화, 완전한 차별화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 정도 차별화에 실패한 그러니까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완전히 차별화하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또 성과를 긍정하잖아요. 네. 하지만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그 완전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완전히 새로운 비전과 느낌을 줬잖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캠페인은 대단히 아쉬운 캠페인입니다. 예. 제가 1분만 좀 여기에 대해서 네. 보완을 좀 하겠는데요. 정치 도시인 그 워싱턴에는 세 가지 비탈이 있다고 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설마라는 비탈길이 있는데요.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걷는데 이때 히든카드, 바람을 못 일으켰다는 거죠. 바람을 일으켰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를 동원하고 슈퍼스타를 총동원했는데 미국 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꼴값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 하니 지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서민 삶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계 금융 자산이 무려 126조라고 126조 달러죠. 자랑하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마 흑인 남성 히스패닉가 이탈하겠어? 설마 러스트벨트를 뺏기겠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집도끼까지 놓친 거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G세대 같은 건 4,200만 명 정도 됩니다. 또 흑인 유권자는 2,800만 명, 히스패닉계는 3,620만 명. 유권자 이렇게 많은데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백일 우월주의자, 이민자를 혐오하는 트럼프에게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2세들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나 같은
동포지만 나는 그들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런 변화를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게 민주당에 간과했던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 후보라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트럼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해리스라 후보에게 찍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더 무섭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네, 안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말씀과 이제 유사한 얘기인데요. 약간 이제 각도를 바꿔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미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면적인 쟁점은 이제 뭐 불법 이민자 문제, 경제 물가 문제가 있는데 밑에 기저에 깔린 대립 구조는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혐오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층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의 선거 방식이고 그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의 언어로 접근한 것이 트럼프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는 본인은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계속했고 뭐 경제 물가 하는데 일반 대중이 이미 엘리트식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일반 대중 특히 불만을 가진 엘리트 혐오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엘리트 혐오자들은 엘리트식으로 말하면 내용 안 듣고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소통 방식의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선거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이제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신 그 표현 꼴값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좀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안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네. 소장님 말씀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리스가 미셸 오바마나 빌 클린턴에 비해서 사실상 방금 왕 교수님이나 소장님 얘기처럼 큰 어떤 사람을 동원해내는 매력은 없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지금 현재 글로벌 현상이 등장하면서 밀레니얼과 G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권자 등록이 갑자기 확 늘고 보통 청년들이 유권자 등록 사이트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운동으로서의 어떤 계기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오바마와의 결정적 차이는 오바마 때는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그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오바마가 그걸 이어갔죠. 근데 해리스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뭘 얘기하는지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지식인 화법, 검사 화법,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즈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4차례 면밀하게 그 녹취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트럼프한테는 어쨌든 진정성이 느껴진다. 근데 해리스한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문화적으로 두 탁월한 현상이 있었다. 리버럴 쪽. 한국식 표현하면 진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엄청난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 누가 있었는가? 일론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가수로 따지면은 알딘이라는 미국의 탁월한 파퓰러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노래 제목이요. 제가 이번 대선 초반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Try That in Small Town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니네 진보주의자들 막 그냥 집회하면서 경찰들 막 때려 패우고 뭐 정경들한테 돌 던지고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비하면 근데 그거 우리 이 동네에서 와서 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권자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 아까 왕 교수님이 얘기한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 자신들만이 세상의 진리를 독점한 듯 하는 엘리트들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 스몰타운은 우리는 니네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알딘과 스위프트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양쪽 후보 중에서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그것을 운동으로 만드는데 능했고 알겠습니다. 해리스는 능하지 못했죠. 엘리트 여성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인데 우리가 조금 가야 될 길이 좀 바빠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법 이민 문제,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불법 이민자요. 그다음에 아까 불법 이민자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있었지만 무슨 뭐 동물들이 무슨 뭐 문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결국 그런 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 내겠다는 게 먹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먹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 미국 사회의 기저에서 흐르는 불만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을 잘 건드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법 이민자들은 이제 뭐 히스패닉일 경우가 많다고 보고 히스패닉이라고 표현을 하죠. 히스패닉에 대한 공격은 두 가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히스패닉 중에서 이미 들어와서 정착한 히스패닉이 있고 또 새롭게 꾸준히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정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후보가 제시하는 불법 이민자 추가 유입을 반대한다는 말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오히려 뭐 정의롭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불법 이민을 추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은 이민자 수용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풀어버리면서 예전 수조 돌아가면서 한 500만 명 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미국 전반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받은 겁니다. 거기서 대도시 쪽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의 어떤 난민촌 같은 이런 형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불만 아니면 혹시 사회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자극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가 아주 효과적으로 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낙태에 대한 문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뭔지 대답을 안 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돼서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교수께 궁금한 것은 낙태권입니다. 그래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판결의 쟁점이 될 정도였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의 필살기가 될 수 있다. 백인 여성들까지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도 별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네, 민주당이 가장 기대했던 바인데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건 중간 선거에선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트럼프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점에서 낙태가 여전히 민주당을 동원하긴 했는데 이제 그 밖에 다른 문제들 이민이라든지 경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이번 대선의 핵심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낙태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역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사실은 힘에 부치죠. 특히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가 해리스 진영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한 벅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 교외 지역,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 대거 좀 온건한 공화당 성향의 백인 여성들이 결집하면 흑인 남자 히스패닉 남자에서 표를 잃어도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전략가들의 계산이었어요. 그 계산대로 되지 않았. 백 정책이 무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싶은 이제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2022년에 이제 낙태 문제가 나온 게 그 로 웨이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 그 판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낙태권에 대해서 이것은 연방 전체로 그 동안에는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거였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주별로 각각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주 그 당시 굉장히 여성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중간선거 때 11월 중간선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여성의 지지가 그대로 정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때 2년 전에 그 여성들의 지지가
어느 낙태권에 대한 지지가 형성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과도하게 기대한 민주당의 계산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작동하지는 않았다. 자, 아주 짧게. 예, 짧게. 아주 짧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사실 진짜 짚어야 될 거는 젠더 갭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사실은 1시간 정도 짚어야 될 건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대선 초반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제 태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젠더 갭, 미국판 이준석의 시대가 현상이 이번 2024년에 도래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 교수님께서 이번 대선을 복귀해 볼 때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 젠더 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특히 청년층에서 출구조사에 따르면 반토막이 났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왜 기억나시죠? 대선 때 이준석 대 박지원. 남녀 차이.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민주당을 가장 괴롭히는, 반면에 공화당이 다음 대선에도 이길 희망을 갖게 하는 심각한 이 젠더 간의 균열,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중요한 또 변수 짚어주셨고요. 조 소장님, 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노믹스의 이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관세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외는 없을 것이다.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는 선거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자유무역은 경제적 테러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60%는 아니더라도 30% 관세 부과는 할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10에서 2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현재 실질 관세율이 3.1%입니다. 순식간에 17%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IMF 계산에 따르면은 세계 무역량은 25%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간 수출이 한 10% 정도 관세 부과 시에는 30조 원 정도가 감소하고요. 20%라면 61조 원. 그리고 GDP 성장률도 0.3에서 0.7% 정도 감소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유무역 체제는 8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제 보호 무역주의로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1,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코로나 때 일어났던 공급망 훼손이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적인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무리수로 둘까, 이렇게 됐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지면서 감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점수는 여기서 다 까먹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또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2부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네. 미중 충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총애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테슬라 차량을 생각해서라도 관계 재설정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대중국 경제 정책, 미중 충돌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적으로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충돌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협상 국면으로 돌아서서 결국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나올 시나리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1기 때 처음에 미중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억을 잘 못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시작한 게 2018년의 일입니다. 16년, 17년, 2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친한 사람이라고 지금 푸틴 얘기하듯 김정은 위원장 얘기하듯 그렇게 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이 되면 미국 내에 어떤 반중 혐오감, 혐오 정서 이게 커지면서 이제 중국 때리기로 완전히 돌변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정권을 이제 넘겨주고 나왔죠. 그것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받아서 사실 더 때렸습니다. 디커플링을 하다가 말기에는
지금 이제 지난해 말에 미국과 중국은 현재 디커플링이라는 단계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단계로 완화된 상태에서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예전 2018년, 19년처럼 충돌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낮아진 상태예요. 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관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사고는 나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미중 관계에 대해서 대응해온 그런 노하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초기에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4년 내내 싸우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축하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축하한다라는 또 인사는 전달한 상황인데 안 교수님께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상하원까지 트럼프의 공화당이 다 차지하면서 레드 스윕 붉은 색깔이 미국을 지배했다.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1기 때와 이번에 공화당이 대통령 자리부터 상원까지 다 싹쓸이를 한 트럼프 2기 가장 큰 차이 변화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화는 트럼프 자체라기보다는 트럼프 팀의 변화죠. 그러니까 1기 때는 좀 어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치 매코넬 같은 아주 뭐 정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구렁이가 한 100마리 들어가 있는 아주 그 노회한 미국 역사상 가장 노회한 그 공화당의 대표적인 리더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 연방 정부가 대거 채워지고 그다음에 상하원의 핵심 리더십도 트럼프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아직은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대로입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 이분은 뭐 이 나이에 안 바뀝니다. 이분은 갈팡질팡 또 어떨 때는 팔 비틀었다가 어떨 땐 거래했다가 이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참모진은 완벽한 이념주의자로 채워집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건 엘브리치 콜비 같은 강경 중국에 대한 군사주의자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강경한 힘에 기초한 약간 레이건 스타일에다가 트럼프 충성이 결합된 예. 그다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레이건 시대부터요. 레이건 네. 시대 때부터 아주 뭐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거래와 그다음에 그 참모의 이념적 강경 사이에서 앞으로 4년 내내 상당한 혼돈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딸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 집권 2기 어디를 향해 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로고 듣고 2부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 약 12분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까지 통화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재집권, 과연 한국에는 한미 관계는 어떤 영향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줄지 여부인데요. 먼저 왕선택 교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니까 엄청난 불확실성, 뭐 불가예측성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2016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4년 동안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강조된 건 틀림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지 기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분은 틀림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죠. 어. 그걸 예측 가능하잖아요.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분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엘리트, 미국의 엘리트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 맞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측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마지막 가격이 아니고 항상 협상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서 냉철함을 유지하고 거래와 협상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건지 짜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죠. 예. 조선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를 봐왔죠. 변칙 복서 스타일이고 거래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이제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방위비 주둔비 인상도 천문학적으로 해놨는데 일단 한번 던져본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5종 선물 세트 플러스 알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아파치 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서 36대가 있고요. 리폼 무인기 공중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보잉의 공중 경보기 2737 그 4대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그 해상 작전 헬기 그리고 특수전 대형 헬기 치누크라든지 F-35라든지 공중 급유기와 관련해서 조 단위의 그 엄청난 규모들이 각각 터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9배 인상인데 이 9배 인상과 관련된 돈이 여기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딜을 준비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무려 215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줬습니다. 예. 일자리도 창출시켜 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와 관련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 교수님께서는요? 저도 두 분의 얘기에 공감하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일기 때 보았고 이제 전 세계가 저희 정치학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전 세계가 트럼프 전문가라서 그러니까 한 80%는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20%.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분들이 주의해야 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분은 이분의 특성은요. 방송에서 CNN, MBC 이런 걸 모니터링을 본인이 해가면서 패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에 따라서 본인이 새로운 기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반드시 그 예측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20% 그러니까 80% 예측한 바운더리 근데 나머지를 자꾸 사람들이 우리 이때 이제 봤어. 이제 우리 알아 트럼프를 라고 하시면 트럼프한테 또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그러니까 저희가 겸손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백요리사 지옥 넷플릭스에 시즌 1을 재밌게 봤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못 만든 드라마는 시즌 2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흑백요리사는 시즌 2가 상당히 예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거래, 네타냐후와의 거래, 푸틴과의 거래가 지금 현재 평론가들이 예상하는 거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중동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글쎄요. 꼭 그렇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손하게 좀 상호작용을 지켜봐야 되겠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데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트럼프의 특징이죠. 네. 일단 방위비 이야기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네네. 방위비 협상을 얼마 전에 미국과 했습니다. 네. 해서 결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일단 결정이 돼 있는
협상을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이번 대선 일정 때문에 좀 일찍 합의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은 내년도 아니고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첫 해 기준으로 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한 10% 정도 가까이 올린 건데 8% 정도 올렸는데 그나마도 이제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8% 인상이 아니라 뭐 한 9배 인상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조, 13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1조 3천억 원, 1조 2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합의한 건 1조 5천억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이제 10조 원, 13조 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될 거고 재협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한미 동맹국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 조 소장님,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 후보자 지금은 당선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방위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10배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그때 나왔던 발언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머니머신이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이게 어떤 심리적 정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인 그 한국, 나토, 일본, 오쿠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탁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한미 동맹 같은 경우, 뭐 나토 같은 경우는 국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으로 봤다면은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동맹 순서로 정해놨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나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많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꺼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카드도 쓸 수 있고요. 또 전략 자산을 동북아에 전개하는데 드는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을 참가하려면 비용을 더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사 장비를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사들일 계획에 있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규제도 풀고요. 그러면 원유나 가스 가격이 폭락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과 그 수입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입해 주면 되고 농산물도 수입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조 소장께서 약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방위비 협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뭐 어차피 이분은 이렇게 크게 뭐 이분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서 10배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크게 한번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비틀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얻어낼 것이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한미군의 유지 정도나 전략자산 전개 혹은 그 플러스 알파 뭘 얻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용산이나 의회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을 테고 그것들을 안을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 점에서는 뭐 트럼프는 예상 가능한 사람이죠. 그 점에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덜컥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른바 패싱 논란 나옵니다. 뭐 그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은
양쪽이 원해서 기획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한국 정부가 추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추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을 추동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희망해야 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희망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북미 회담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특히 최근 2, 3년 동안의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정책 구상의 목표 방향은 반미입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 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력 또 한 칸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협력을 받아내서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신냉전을 만들겠다. 예. 실제로 러시아와는 상당 부분 협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파병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 어떤 기준은 반미 연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웃는 얼굴 만나기는 어렵다. 그것은 반미 연대 구축이라고 하는 외교 기조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년 이내에 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동해서 굉장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북미 간에 어떤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 이 부분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인데 안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워싱턴의 현재 기류에는 어느 정도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트럼프뿐 아니라. 그리고 트럼프란 사람은 모든 걸 굉장히 냉정한 현실에 기초해서 뭐 핵의 확산 이런 게 이 사람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거래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떤 본인의 나중에 퇴임 후 안전판까지도 생각할 것이냐. 소위 노벨상 프로젝트. 뭐 이런 거라서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현재 핵을 이렇게 군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단 김정은의 계산법이 과거와 달라졌고 그리고 김정은이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특히 하노이의 실패가 더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년의 임기는 금방 가거든요. 근데 트럼프란 사람이 안 그래도 어떤 한 이슈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날 아침에 어떤 TV를 봤느냐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북한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또 고민되는 포인트예요. 4년 후에는 트럼프가 없죠.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라는 부분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죠. 그러나 북한은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핵 군축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과 거래를 해서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핵 자산을 줄이고 또 북한도 비핵화는 아니지만 핵무기에 대한 제한을 수용하는 거죠. 이것을 둘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핵 동결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핵 군축과 유사한 핵 동결이라는 단계를 두어서 일단 핵 동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비핵화로 가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좀 대치하는 상황이 가고 그래서 이 핵동결이라고 하는 말은 비핵화로 갈 수도 있고 핵군축으로 갈 수도 있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참모 중에 일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핵동결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소수에 불과하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회의론자가 많습니다. 비핵화가 되겠어?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핵동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비핵화로 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네.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 소장님. 이런 어떤 북한 관련 또는 북한의 핵과 관련되는 부분 상당히 동북아 정세가 트럼프 집권 이기에 불확실해지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안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나라로 보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수출하다 보니까 원전도 보증해 주기 시작했고 유럽의 전투기 판매까지도 미국의 힘을 상당히 썼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외교 안보 정책 1순위는 무조건 대중국 견제입니다.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요. 예. 그 다음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빨리 중국에 대해서만 국사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국 견제 우리나라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비 그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그 크게 질른 이유도 하나가 이런 쪽에 대한 그 딜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될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안보 외교팀들이 총동원돼서 미국과 항상 소통하고 그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을 계속 쌓아가고 자료를 축적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 교수님. 지금 제가 걱정이 드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거래주의자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대한민국도 시장에 내놓은 거래물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대만입니다. 대만도 이 사람은 시장에 거래물로 내놓을 겁니다. 시진핑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방금 왕 교수님께서 동결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대선 전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스펙터클이 있을 거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굉장한 스펙터클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즌 1보다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올 것이다. 뉴욕 양키즈 양키즈를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이. 네. 양키즈나 어떤 상당한 스펙터클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스펙터클이 있을 때는 동결이라든지 일정 정도 패키지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연락사무소까지 가는 길도 험난해요.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자신들의 참모들과 이게 조율이 될 거냐에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에 관심 있는 참모들이 즐비하게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한반도는 그리고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상당히 경랑 속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라는 북한 핵은 이야기할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왕선택 교수께 궁금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트럼프 당선인이 러우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파병된 북한군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그 언지를 보면 지금 현재 전투 상황의 교착 상황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 전쟁을 끝내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간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철수를 하는 걸 요구를 할 것이고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 부분은 그냥 러시아에 넘겨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민이 될 거고요. 그런 속에서 엄청난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그 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거리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금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최근 몇 주일 동안 위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다행히 뭐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경솔한 움직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 KBS 열린 토론 트럼프 집권 2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 소장님, 벌써 경제 쪽은 주식시장은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당장에 해야 될까요? 네, 한미 동맹이 좋았을 때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최강의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핵 협의 그룹까지 만들고요. 2+2 회담도 됐습니다. 이제 그 패권 경쟁이 미중 간에 아주 치열하게 2기에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의 최대 현안은 안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 안보 협력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동맹국인 미국이 1순위죠. 그다음에 안보 협력국인 일본, 그리고 유사 협정국인 나토와의 관계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중국을 또 패싱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는 포용 외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는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고 중국과는 좀 친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안병진 교수께는 중동 상황 지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될까요?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면요.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책사를 시켜서 뭐 1기 때 사위 쿠슈너 그리고 쿠슈너가 이제 비공개로 좀 중동에서 계속 활동을 해온 걸로 아는데요. 유대인이니까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포석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건 즉 우리 한반도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이란이라든지 시리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띵크탱크도 그렇고 예. 이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끝났어요. 당분간은 그 냉전 이후에. 그러면 이 불확실한 상황 향후 지속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중동, 한반도, 유럽, 남아시아 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영향이 다른 쪽에서 어떻게 파급될까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보면서 또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직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려워도 대비하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